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0억 불어치 무기를 사주겠다. 이게 약간 매수 행위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이제 독이든 승배가 되는 거죠. 영토 이야기는 계속 서방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게, 내러티브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서방의 관점에서는 이 나토 확대는 주권 국가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침공이 안보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토는 뭐 방어 동맹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나토가 러시아가 보는 알래스카 회담의 분위기와 미국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라브로프라는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무장관계의 거의 뭐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을 20년 이상 한 사람이고 굉장히 노련한 그리고 뛰어난 이제 외교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튼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 분위기를 전하고 서방 언론하고도 친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앵커리지 회담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우 좋은 분위기고 유익한 대화로 진행됐다. 일단은 앵커리지 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미국 측 반응이 어떻느냐. 저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시면은 CCCR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소련말로 USSR, 영국,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United Socialist Soviet Republic이라는 뜻인데, 과거 소련 시절의 옷이죠. 그 티셔츠를 입고 이제 그 앵커리지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저기 오고 나중에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한 건데, 어쨌든 저 티셔츠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놀란다고, 저 티셔츠가 동남모입니다. 어쨌든 그 자기 카운터파트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셔츠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발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입고 온 것이 뭐 옛날에 소련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심각하게 한 것은 아니고 약간 유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담 후에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 통화에서 굉장히 진심 어린 접근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앵커리지 회담 자체는 지금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뭔가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그 상대방들의 그것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구체적 합의가 없었지만 유용한 대화로 평가하고, 트럼프가 큰 진전을 주장하고 있고 푸틴은 매우 유익하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단은 장기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휴전 후에 무기 공급을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보나 이 위기의 원인을 인정한다는 게 이제 라브로프 생각할 때 이번에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푸틴이 직접 이게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를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러시아 관점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뭐 러시아가 무작정 공격한다 이런 레토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토 확대 약속을 5차례나 위반했고,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되는 원인이다, 근본 원인이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장은 바뀐 게 없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실용적 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휴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화계획으로 하고 영토 양보도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런 걸 지지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러시아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을 파병을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겼는데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럽하고 달리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바이든 시대 때 굉장히 무시했던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바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논의를 피하고, 뭐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지금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강조하고 장기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제재 논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러시아를 어떻게 인식한다고 느끼고 있나요?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러시아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라브로프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요 비판 포인트가 뭔가니까 표면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휴전만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전면 금지했다는
했다는 거, 그리고 언어와 교육이나 미디어, 종교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하고 정통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탄압하는 거 이런 거 다 침묵하고 있었다 유럽이. 그거 유엔 헌장 위반 아니냐. 그리고 그건 다 이중자 때다. 베네수엘라나 중국 등이나 비유럽 진영 국가에는 인권을 엄청 강조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조차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영토 교환하면서 평화 요준을 교체한다. 이거는 군사력을 위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지금 가장 인권 문제가 심한 젤렌스키한테 인권을 맡기는 오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의미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나토 확대 약속 위반을 이게 위기의 원인인데 이걸 계속 외면하고, 같이 옆에 있는 러시아의 안보는 언급하지 않느냐. 안보는 분리 불가능한 것인데 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의 안보를 침입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겠느냐. 그거는 원칙이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실레가 누가 뭘 잘못했냐를 언급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8월 18일 날 워싱턴 회담을 하면서 유럽 대표단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그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째 보면 유럽 대표단이 이걸 만나가지고 트럼프하고 좀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르슐라 폰데라이언이나 마크롱이나 스타머나 과거 솔저 이전 이제 멀저 총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규칙 기반주의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거 이게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전부 왜곡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핀란드 대통령이 왔습니다. 사실은 핀란드 대통령이 왔는데 1944년 영토 포기를 계속 비유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라브로프가 반박하기로는 그건 중립을 포기해가지고 1939년 1940년도에 그 2년 그 기간에 걸쳐서 소련하고 핀란드가 겨울 전쟁을 했거든요. 겨울 전쟁을 했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영토도 좀 뺏기고 그랬는데 1944년도에 나치가 핀란드에 들어와가지고 나치 부대가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핀란드가 나치하고 같이 소련을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4년도에 이제 패배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평화 협상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핀란드가 뭐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모스크바가 소련이 봐줬어요. 봐줘가지고 그 이후로 냉전 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핀란드를 러시아가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소련 시절에도. 그게 잘 영제 중립을 하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2023년도에 그 나토 가입을 했죠, 핀란드가. 그래가지고 중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 위반이니까 과거에 이제 그 했던 규정을 다시 되돌리겠다. 지금 핀란드는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가입할 때는, 나토에 가입할 때는 뭐 상당히 이제 크게 오랜만에 이제 그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쟁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유럽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핀란드 대통령이 여기 왔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어디죠? 요 왼쪽에부터 세 번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왼쪽에 있는 사람이 EU 집행위원장 여자 그 독일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핀란드 대통령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젊은 사람인데 왔고요. 그래서 여기 핀란드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까지는 되죠. 거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만만한 네 나라니까. 그리고 뭐 여기 나토 그 사무총장은 뭐 네덜란드 사람이지 뭐 나토 자격으로 왔고, 그리고 왔는데 이 핀란드 대통령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해석을 정확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때 이제 이 핀란드 대통령이 얘기를 뭐라 했는 거 하니까, 트럼프가 시키니까 한 말이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잘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은 평화를 사보타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미국과 반대되는 비생산적인 태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과 법적인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언어와 교육과 미디어, 종교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3개를 폐쇄하고, 야당 당수를 감옥에 가지고 야당도 어떤 걸 폐쇄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세계 유일한 사례인데 서방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통 우크라이나 정교회 UOC를 금지하고 젤렌스키가 법으로 실질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인권 챔피언이라는 유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이중잣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그 넘버 2 되는 사람 군대 보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로 탄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존중이나 언어나 종교 존중을 무시하고 그런데 이게 유럽 지도자들 폰데라이언이나 마크롱 등 이걸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헌법에도 모순된다. 영토 논의 금지를 주장하지만 헌법에는 러시아인 소수민족 권리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그 인종차별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 영토 논의를 금지를 안 하려면 그 헌법대로 제대로 대우를 해주라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든 시대 때 근본 원인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유럽이 이야기하는 서방이 이야기하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은 국제법을 왜곡하는 거다. 법 기반 질서를 이야기해야지 룰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드는 룰을 가지고 여기 적용했다 저기 적용했다 하는 것 자체는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맞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이 소국들은 우리가 그전에 FTA도 있고 WTO도 있고 온 거 다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관세 몇 프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런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책도 헌법에서는 소수 언어 보호를 보장하지만은 1919년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우크라이나어를 우선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법률이 헌법을 무시한 게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헌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거죠. 헌법을 바꾸면 이제 그게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금지하는 것이 일단 법으로 모스크바 연계되는 교회를 다 금지해버렸죠. 그래서 휴먼 라이트 워치, UN 저런 기관들, 교황같이 이런 사람들도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종교 자유가 침해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단지 가톨릭하고 정교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저거는 이해관계를 쫓는 거기 때문에 비겁한 거죠.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고 그걸 또 러시아 선전에 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선전이라는 것은 나쁜 선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 침공에 의한 피해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러시아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비판하는데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휴먼 라이트 워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러시아군의 확대를 초점 맞추고 있는데 EU 제재 자체는 러시아 인권 위반 대상인데 우크라이나 언어 교회 정책의 일부는 사실 우려된다. 이중잣대를 아까 말씀드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러시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안보하고 나토 확대 문제는 러시아 관점에서는 서방이 계속 위반을 해왔다. 5차례 확대 위반을 했고 그리고 이게 러시아 안보 위협이 돼가 지금 남은 데가 어디가 러시아 국경에 남은 데가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나토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근본 논의다. 근본 논의라는 게 계속 지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게 근본 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증거도 제시했고요. 이스탄불에 1999년에 OSCE 정상회담이나 2010년 아스타나 선언에서 안보 불가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안보 불가분이라는 것은 이제 indivisibility of security거든요. 한 나라의 안보가 개선되는데 옆에 나라가 안보가 약화되면은 그거는 끝없는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 안보를 약하게 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저기 선언에서 있는 건데 타인의 희생을 금지고 지배를 금지하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반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삼으려면 그 문제 삼는 그 소위 말해서 멍석을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언론도 다루지 않고 국제회의에서도 다루지 않고 다 아젠다 올라오면 다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폭력이죠. 마이크 못 잡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토 행동은 약속
반대 행위고 유럽 안보만 계속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 안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굉장히 오만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기 합의가 불가하다. 즉 러시아 안보나 러시아의 사용자 권리 존중이 필수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토 확대를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게 구두 약속이었어요. 물론 그 구두 약속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 수준에 뭐 이렇게 비준한 것은 아니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나토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독일 통일도 허락해줬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약속 파기를 해놓고 그걸 자꾸 러시아가 약속 파기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서방이 폭력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방의 관점에서는 이게 자꾸 이 나토 확대는 주권 국가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안보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토는 뭐 방어 동맹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나토가 지금 생긴 지 거의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70년 됐죠. 한 번도 방어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공격 행위만 있지. 나토한테 누가 공격했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 코소보나 리비아나 이게 나토가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방어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좀 말이 안 되죠. 뭐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나토하고 우리도 친하거든요. 우리가 뭐 나토하고 약간 옵저버 비슷하게 이렇게 나토 가입은 안 했지만 비슷하고 한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토하고 같은 편 비슷하니까 이제 나토를 옹호하는 건 맞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러시아 거를 접수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야기를 듣고 맞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러시아 관점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협상에서 나토 확대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협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계속 해가지고 중단을 못하겠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거나 나토 비슷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위협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 논의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 해체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쨌든 90년대에서 약간 의존적이었거든요. 서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의존하는 환상이 이제 부활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딱 되니까 러시아 안에 경제 체제가 보면은 뭐 석유나 가스 빼놓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기술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 시절에 이제 계획 경제를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별 경쟁 없는 뭐 과학 기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 있고 뭐 그리고 군사 기술이나 방위 산업이나 뭐 이런 데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소비 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죠.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그랬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서방 기업들이 그 못하는 데를 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자동차 회사가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잘 경쟁이 있는 걸 못 만드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러죠. 소비재는 되게 약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뭐 맥도날드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이 다 인수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브랜드만 좀 비슷하게 갈아가지고 뭐 맥도날드 비슷하게 생긴데 맥도날드가 아닌 그런 걸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고 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 때는 다른 기업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기업이 해체하고 나니까 국내 기업이 들어가 그걸 해가지고 뭐 기술이나 이런 것 노하우도 다 했죠. 그러니까 다 따라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이런 거 민항기 이런 것들 제대로 못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보잉사나 뭐 에어버스나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품 조달하기 위해서 뭐 저기 블랙마켓 가가지고 오고 뭐 고생을 하다가 그 전에 민항기 사업 같은 걸 러시아가 했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지 않고 이제 서방 거를 소싱해 가서 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이제 제재를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다 국산을 해야 되죠. 국산화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못 하는 거죠. 일일이 다 국산화해야 되니까 어떤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경쟁 있는 회사 걸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데 그걸 못 하고 자기가 그 다 산업
산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쨌든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PD-14이라는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항공기도 거의 만들었어요. 거의 이제 보잉 737급 정도 되는 그런 항공기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국산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그동안에 성장하고 싶었는데 서방하고 경쟁이 안 돼가 성장 못하던 산업들이 다 국산화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된 거 아니면 대부분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본하고 노제팬 운동할 때 반도체 소부장이 일본에서 공급 안 해주는 바람에 국산화를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건데 그 공백의 기업들이 어쨌든 살아날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뭐 기업의 역량이지만은 아예 싹이 자랄 수 없었던 환경이 이제 어쨌든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어째 보면 러시아가 자급자족하는 기술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하면은 업체들이 다시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 주권이나 식량 안보도 달성됐고 협력하고 개방을 하지만 의존을 피해야 되겠다. 제재를 맡다 보니까 의존을 하는 것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거기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빠져나왔던 미국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 기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번에 엑슨이라는 그 유전 개발 회사가 이제 스탈린에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제재를 풀어가지고 보잉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해줬죠. 이때까지 제재를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가 확 치고 오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해주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이제 세파 보고에서 보면 러시아 제재 효과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재 때문에 러시아 경제를 좀 타격을 입고 있고 석유 수익이 좀 부족한데 이것들이 뭐 러시아가 뭐 어쨌든 2025년도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은 6월 7월에 조금 석유 수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석유가가 좀 떨어지고 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루블화가 좀 강세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는 18차 패키지를 얼마 전에 했다가 또 19차 패키지를 또 발표했죠.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곧 발표했으니까 곧 어느 시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곧 작동을 하겠죠. 저런 것들이 18차, 19차 제재 패키지를 계속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패키지가 효과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재 자체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오히려 좋았고 최근에 전쟁이 약간 거칠 것 같으니까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거에 영향을 좀 오히려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4년 자료인데 인도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 전쟁 나고부터 맨 왼쪽이 이제 전쟁 날 시기고요. 지금 2014년, 3년 동안에 인도가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 거를 인도가 다 수입을 해준 거죠. 인도하고 터키 이런 데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 저 부분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은 2022년 1월이 있죠. 이때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을 안 했죠. 인도가 지금 오렌지색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재 이후에 인도가 수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들쭉날쭉하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1년 반 전이죠. 2024년 1월 달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인도 수입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유럽이 수입하던 것의 상당 부분을 인도하고 터키가 잡은 거예요. 물론 중국도 조금 수입을 늘리기도 했지만. 근데 전체 그래프 높이를 보시면은 그 전쟁 이전보다 조금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 석유 자체가 뭐 석유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는 미국과의 향후 협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예, 러시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양자, 삼자, 뭐 다자, UN 이 모든 형식을 수용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선전 도구가 아니고 진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 충실하게 협정을 맺을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은 형식을 관계없다. 대부분 그냥 협상의 진심이 아니면서 사진을 찍고 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 논의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형식 자체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고집한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모스크바 방문 이거를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앵커리지에서 이제 푸틴이 초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확답은 하지 않고 흥미롭다고만 이야기했죠. 근데 원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양에서는 이제 엊그제 이제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제안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 정상회담 때 이야기 된 건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꾸 이제 젤렌스키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거죠. 그게 뭐 2주 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휴전 후 안보 보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일단 완전히 종전을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스탄불 회담에서 이걸 재개하고 하는 것이 그걸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세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스탄불 회담을 실질적으로 그걸 계속 보강을 해가지고 그 밑에 워킹 그룹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거의 최종안을 놓고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합의가 쉬운 건 아니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관심이 없고 러시아계 보호가 진짜 목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보호에 정말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영토에 고집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영토 이야기는 계속 서방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게 내러티브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외교관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 해체됨으로써 생긴 2200만의 디아스포라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고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략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를 양성해가지고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걸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공격을 하게 했고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만드는 부분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 이 사람이 이걸 한 거는 꽤 오래됩니다. 꽤 오래되고 여기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 다 관여가 돼 있고요. 오바마도 관여가 돼 있고 다 오래 관여돼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실무자는 아니지만은 그때 다 승인하여서 했던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그 많은 부패 구조가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죠.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라는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에 이사했던 거 그리고 매달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다시 자기 아버지 조 바이든한테 주고 했던 게 다 그 랩탑에 다 발견됐었죠. 근데 그걸 CIA, FBI가 그걸 그때 트럼프하고 선거할 때 그걸 묵살해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트럼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나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좀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이 구도가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는지 를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런 그 네오나치를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민스크 협정 이후에 8년 동안에 25만 명을 훈련시켰어요.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방어선에 투자를 하고 뭐 무기도 갖다 줘. 무기를 처음 대준 사람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게 절대 아니고요. 러시아계를 계속 못 살게 굴어가 러시아가 참다 못하게 넘어오게 만든 전쟁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으면은 이 전쟁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같이 이야기한 사람은 푸틴 장학생이라든지 친러시아계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은 이런 내러티브 오페어 시절에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 회담이 2번이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간다는 신호일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회담이 두 번 있었거든요. 지금 앵커리지 그 알래스카에 있었던 앵커리지 회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젤렌스키하고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이 있었죠. 본래는 이제 알래스카에 회담이 있고 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거기에 맞추기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좀 몰려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1,000억 불어치 무기를 사주겠다 이런 약간 그 우리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째 이게 약간 매수 행위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기를 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상의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걸 물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이제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재무장에 투자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평화협정이나 이런 게 어차피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 협정의 진정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휴전협정은 그만두고 평화협정으로 갔는데 평화협정의 내용이 사실은 전쟁협정이 되는 거죠. 2, 3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잘 갔던 게 지금 크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고 트럼프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러시아랑 이야기를 할지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뇌물 비슷한 매수 행위에 지금 넘어간 것 같죠. 트럼프의 약점이 그거일 수도 있고 혹자는 트럼프도 네오콘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장이 지금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나 입증된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큰 사업 이런 것 사업이 크게 오고 가면 그 이권들이 걸리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전혀 증명된 거 없는 거고 그냥 아직까지 카드라나 어떤 가설에 불과한 거죠.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그런 그 감시하는 시각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확정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오늘 와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 회담, 알래스카의 회담하고 거기에 있었던 젤렌스키 EU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워싱턴 회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협상과 러우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게 전쟁의 원인하고 지금 결과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현재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